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교육계가 혼란과 위기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최근 잇따라 알려지고 있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교육계가 정상화되기 위한 방법과 대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한 번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일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주제라도 이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부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측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의회 김민숙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진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교사들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 두 분이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의 두 분이 대전 지역과 관계가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가 또한 이러한 그 일련의 안타까운 소식과 맞물려서 우리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소감과 평가라고 할까요? 소감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멀리 서울에서 오신 한국교총의 부장님이 먼저 소감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공교육 멈춤의 날은 더 이상 이런 비통한 극단적인 선택이 없도록 해달라는 교육계의 무언의 호소이자 학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자리로서 용기로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울, 전북, 경기, 제주, 대전, 충북에서 선생님들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이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신 이유 자체는 아직도 아동학대라든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여기에 동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지나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도 많지만 그 학교에 남아서 참여하지 않고 학생들을 합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축 수업, 학사 일정 조정 등을 통해서 그 학교의 노력과 학부모들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잘 진행되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교사 노조의 정책실장이시죠? 네. 또 먼저 말씀을 이제 멀리서 오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게 네. 됐고 또 다른 이제 한국 교육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쪽을 대변하시고 또 이제 다른 쪽 입장을 대변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소속 단체에 따라서 입장이 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회를 이렇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음 말씀해 주시면. 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생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서희초에서 그 추모 봉사를 하였는데요.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는 그
서희초 그 추모소에 끝나는 시간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그 서희초 선생님이 곧 자신이고 서희초 선생님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분들 외에 다른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도 지금 교육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그만큼 지지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교육당국을 향해 외치는 그런 절규가 공교육 정상화의 날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하셨지만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공교육 정상화의 날을 앞두고부터도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어요. 뭐 복무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병가를 내겠다, 연가를 내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움직임이 있고 사실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내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교사들 분들이 많으니까 재량 휴업일을 인정해달라고 하였지만 그것부터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자신의 나중에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은 여기에 동참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2분, 3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학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는 혼란이 없었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거기에 가지는 못했지만 간 동료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더 많이 감당하는 그런 뼈를 갈아 넣는 노력, 서로 동지애 그리고 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막은 건 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부재로 인해서 남겨진 아이들을 또 다른 선생님이 더 감싸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혼란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내에서는 굉장한 혼란과 그리고 답답함과 그리고 고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심의 갈등도 있었을 테고 업무 분장해서 학습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뭐 이런 노력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김민숙 의원도 교육 네, 자체에 네. 또 주역이시니까. 네네네. 예. 이번에 공교육 멈춤의 날에는 저는 뭐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에 사실 교사들의 절박함과 또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2번째로는 교육부와 우리 대전시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감을 조금 안겨준 그런 날이기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책임을 회피하고 또 교사의 연병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병가에 대한 뭐 문제, 그리고 임시 휴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체험학습에 대해서 또 불허한 부분들, 그리고 뒤늦은 징계에 대한 철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3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대전시인데 대전시에서 9월 4일 날 이제 교총과 또 전교조에서 따로 추모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양쪽의 시간에 1시간 텀을 두고서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4시 반에 5시 반에 다 참석을 했는데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보여지는 시간이었고, 양쪽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중심으로 또 자발적으로 진행이 돼서 한 곳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을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마음을 모아서 추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현실을,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라고 할까? 뭐 상반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다른 시선임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박용환 교수님, 네.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셔서 소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3분의 그 말씀과 크게 제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시게 된 것은 비단 최근에 여러 이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그런 일대
일이 이제 촉발은 했지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계에서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해야 될 교사로서의 의무이자 권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건데요. 이 교육이라는 게 이제 어원적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교자는 학생들을 엄하게 가르친다. 학생들이 배워야 되고 또 인성적으로나 혹은 태도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엄하게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육은 따뜻하게 보살펴 준다라는 이 두 가지가 교육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마땅히 교육자로서 가르쳐야 될 그런 교육자로서의 의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교권 추락이라고 저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한마디로 담아낼 수 없는 좀 큰 틀로 보면 외부 환경과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는 적절히 조화롭게 반응하면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환경 결정론도 아니고 환경과 반응하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반응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교육계에도 교육의 가치라든지 교사상이라든지 뭐 교권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예를 들면 뭐 요즘 그런 얘기, 뭐 아동학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사가 혹시 매를 든다고 하면 사랑의매하고 뭐 감수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정신적인 어떤 그 영역이 있었어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는데,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체제, 교육 시스템의 그 교권과 학부모와 학생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괴리에서 오는, 불일치에서 오는 모순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응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교육 공동체 구성원뿐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이제 특정 집단의 책임을 묻고 전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신천식 게시트 토론이 개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권 추락으로 범위를 좀 좁혀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교권 추락 사례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우선 교사노조에서는 어떤 내용을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교총에서도 있으실 테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권이 추락하게 된 원인은 분명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 이렇게 학교 선생님을 학부모가 고소하게 되고 그 고소함으로 인해 선생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학폭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4년에는 아동학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개정된 아동학대법은 그 아동학대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 발달에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것도 아동학대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보니 뭐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뭐 함구증이 생겼다, 뭐 틱장애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역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고소를 당하시고, 그리고 고소를 당하셨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고요. 이 비단 그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선생님만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 교사분들도 같이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지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지도를 하지 못하면 또 아이들은 그만큼 좀 엉망이 된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이따 유초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학부모와 선생님 간을 이분법으로 저는 구분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우월적 지위라고 할까? 그 지위 격차에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인식도 그렇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총에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좀 전에 지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선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 학교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학생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은 당연히 학칙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교권 침해로 처벌을 받겠지만 선생님은 법률에 의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경찰 조사, 형사벌이죠. 네, 형사벌입니다. 예, 예.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지자체 조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직위해제도 있고 급여도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위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을 보호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에 대해서는 겨우 행정벌, 학칙에 의한 징계 이것뿐이고 교사는 이 모든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짧아도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치면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난 7월에 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교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1위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 2위가 민원, 3위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교육자로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자는 아이를 깨우면 휴식권 침해라고 그러고 싸움을 말리려고 손을 잡으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인권조례라는 무기가 있고 학부모들에게는 아동학대 신고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문제인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 제 생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사나 학생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가 그 인식 변화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말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식 변화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또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그런 있어야죠. 면에서 예. 네. 예전에는 뭐 이런 뭐 아동 입장에서도 학생 입장에서도 뭐 아동 학대 예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법 이런 것들이 없어도 학교가 그런 자연스러운 교육적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법들도 아동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법들이 생겼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을 위한 선생님들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히 해야 될 교육적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법률 때문에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는 여건이 됐잖아요. 이게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면서 또 교육부에서도 올 초에 이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고 지난달 말에 그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된 고시를 또 내놓고 올 이번 달 이제 1일부터 그게 이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법이 되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적 기능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교사들의 사기가 사실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사가 이제 교직에 있는 교육자로서 열심히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생활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에 가장 큰 동기는 어떤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은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태어나면은 교직을 다시 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그 응답률이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교사들 스스로도 그런 교사로서의 사기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그나마 늦게나마 좀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법적 제도를 좀 갖추려고 하는 것은 좀 다행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 교육 활동에 대한 특히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그 주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아무래도 두 분에게 의견을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교사노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먼저 사회적 인식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크기만 하면 건강하다, 그럼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아이의 자존심, 그런 자신감, 이런 내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키워줘야 된다라고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뭐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게 건강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단 하나의 상처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집에서 잘 보듬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학교에다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학교도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보완해주고 신경을 써주고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너무 아이들의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아이가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막 끝까지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고 거기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선생님은 자질이 없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라면서 또 항의를 하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없게끔 선생님의 손과 발을 그리고 입을 다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잘못을 해도 제재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더해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특히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그 책임보다는 권리에 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러한 것들, 사회적인 분위기, 법으로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런 선생님의 보호막, 그 다음에 그 학생 인권에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학생의 인권이 높아져서 교사의 권리가 추락한 거냐? 또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이건 그동안 학생 인권이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선생님의 인권과 교육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하시니까 교권 침해가 학생 인권 보호나 강화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네네. 예,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그런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네네. 제가 첨언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 교총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교사노조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교육열 증가, 그다음에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의 부족, 그다음에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적인 충유 사상의 약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학생 인권 조례의 경우에 교원들 32,5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권 추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4.1%로 나왔으며, 학부모들도 작년 한국교육개발에서 조사한 인식조사에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48.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학부모들도 인식을 하고 계신 거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5조부터 27조까지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책무에 대한 조항은 단 하나뿐이에요. 4조. 여기에도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책무가 있고, 학생에 대한 책무는 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교사들은 보호받지 못하는데 학생들은 인권조례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박 교수님, 네. 이제 이런 부분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과 통념에 거슬려서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한 표현인데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네. 이제 이 아이들이 항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안정된 분위기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도 있으니까 네. 이걸 이제 뭐 교육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정서적, 심리적 네. 치매가 있어도 좌절을 겪어도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 네. 그걸 길러주려면 뭐 저희 때가 뭐는 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게 당연했었어요. 네. 요즘 근데 그마저도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거, 내 자식을 네. 왜 고생시키나, 내가 했으면 됐지. 이게 부모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의 이제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사회운동으로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이에요. 제 생각뿐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 저희는 너무 이런 점은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네. 저희가 거론조차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게 거론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고 패러다임이거든요. 네. 이게 좀 바뀌어져야죠, 정상적으로. 과잉보호하는 게 언제까지 보호할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가면은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할 텐데 그런 미래의 학생이 성인이 돼서 경험할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경험하고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그 또래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그런 기술들도 이제 또 배워가는 곳이 이제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것 이게 결코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는 것이고 아이한테도 아까 뭐 어디에 나왔다고 했지만은 다른 자기 주변의 그 친구들을 생각을 하게 하고 또 학습권이라는 것 자체도 개인의 학습권이 아니라 전체로서 모두를 위한 학습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 결코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몇 년 전에 또 지금 학부모 얘기를 하셨길래 몇 년 전에 이제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 것들이 그렇다면 또 부모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더 나가서 부모 자격증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것들이 저는 또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고 이제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제 발생 그리고 문제 의식의 확산에 무엇보다도 교육 자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분들이 교육 자치의 주체는 어찌됐든 교육청이고 시의회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일 텐데 여기서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나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 점을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나 어떤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사실 정확한 어떤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금방 보여지기에 그런 급한 대책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권 추락에 대해서라든지 교육활동 침해 주의 원인은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저출생에서 오는 아이 하나만 키우는 뭐 하나만 잘 키워서 내 아이만 하는 부분 그렇게 키워왔던 것도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성들이 많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서 너무나 아이를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부 자체에서 그러면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도와주자.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돌봄까지 교육에서 손을 대고 또 이렇게 먹거리나 이런 것, 금식 뭐 이런 것도 손을 대다 보니 이제 모든 부모님들은 학교에 마치 다 떠넘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원인들이 좀 발생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너무 많은 원인들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많이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수습해서 끝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보여서 저는 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게 학교장 책임으로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민원 창구를 일원화시키겠다. 그리고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를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1변호사 제도를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교원 안심 공제를 운영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 타이틀만 보면 굉장히 뭐 화려하고 뭐든지 다 될 것 같이 이제 보여져 있는데 안의 내용들을 실제로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좀 생기고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나 방안들은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번에 그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9월 1일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생활 지도 영역과 또 방법을 제시한 것이 주 내용이었어요. 생활 지도 영역 안에서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분야, 그리고 생활 지도 방법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 훈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관련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의 의견을 합의하고 뭔가 방향을 제시한 건지 어떤 공론화적으로 좀 이야기를 서로의 의견들을 좀 잘 들어서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모호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만 할 수 있다.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오히려 더 커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힘의 균형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사의 입장에서만 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그냥 마냥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균형을 좀 잘 맞췄으면 좋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에 대한 여지가 조금 더 좁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면 저는 사실 그 교권이 추락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법이 생겨서라고 보거든요. 네, 학교폭력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 학대, 뭐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면서 이 정서적인 것 안에가 뭐든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되고 아동복지법, 처벌법, 뭐 교원지휘법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법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선생님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또 그런 모습이 조금 많이 걱정됩니다. 이번에 고시 내린 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지금 당장 이 사건만 또 이렇게 수습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내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대증요법에 저희가 충실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전체를 좀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일단은 여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데 적어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라고 하는 이런 희망, 이 심리적으로 이게 행복을 결정되는 것이 희망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행복의 분류가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당국자, 당사자들의 역할. 여기 뭐 일규 일변호사, 그럼 계속 그분들이 재판에 임하면서 받는 정서적, 심리적 고통, 그 재판 준비 자기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제가 볼 때는 수업 준비도 강철 멘탈 아닌 다음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칫하면 생활 전체가 파괴될 확률이 높아요. 재판이라고 하는 자체가 경찰서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안 가고 사는 게 평범한 일반인들의 소망이거든요.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육 주체들 뭐 학부모, 학생, 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존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까지도 필요해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준비를 하셨나 모르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개정에 대해서 폐지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교사도 참여를 하고 저는 이제 더 넓혀서 관계자도 참여하고 여기 이제 근거를 좀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이 뭐냐 명확히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교사 노조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교총에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법의 몇 조 몇 항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모호하고 애매한 이 기준을 좀 구체화하고 명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건 교사노조의 입장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저희 초등교사 노조에서 헌법 제17조 5호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인데 이를 악용해서 그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가지고 아동학대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고소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교육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는 이 과정이 정말 일반적이고 그리고 타당하다면 쉽게 아동학대로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호막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제죠. 교육사법이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안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선생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방향을 잡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과연 본회의를 통과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아이가 불쾌감을 느꼈다라든지 위축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팔을 잡았다 아이를 저지했다 이런 것으로 아동학대를 고소하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는 바입니다. 예. 교총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 네. 부분에 있어서. 뭐 교사노조랑 거의 동일한 입장이고요. 제가 최근에 변호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해당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법률에 해당하는 거를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교육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는 작은 사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상과 벌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아동학대라는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계속적으로 교원을 괴롭히고 신고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교원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그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예,
법치주의가 뭐 중요하죠. 그렇죠. 존중받아야 되는 이념이긴 한데 네. 법률 만능주의 이것도 저희가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더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요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뭐 지금 아까 정서적 학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정서적 학대는 아주 극히 일부의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소 사례 그렇죠. 있죠. 근데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또 보도가 되고 나면은 그게 또 아주 많은 사례처럼 보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교육을 위한 훈육을 하신다고 저는 예, 많은 싶습니다.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정서적 학대 이런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만들어 놓는다면은 아까 우리 진성원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자로서 내가 정당하게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저는 큰 부작용이 전 교육을 위해서도 학교를 위해서도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그래도 법안을 만들어서 좀 법이라고 하지만은 교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은 지금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안을 한다면 법률적인 구제책이나 보호책 마련도 필요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더 큰 틀에서 사회적 통념과 인식을 어떻게 변화할지에 그 부분도 대한 중요하죠. 고민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롭게 같이 가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너무 법으로 그렇죠.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할까? 그럼 법은 해석의 차이도 있을 테고 그 정말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을 악용을 방조해 또 다른 법을 만들고 그게 능사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 본질적인 해결책이 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것이 교육 자체의 본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교권 회복 강화 시한 내용 타당성과 실용성도 제가 질문지에 넣어놨는데 이따 좀 여쭤보고 교사 교원단체의 자구 노력은 뭐가 있는지 두 분 나오셨으니까 좀 들어보고 싶고요.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는 제가 질문에서 빼려고 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하는 걸로 비춰질까 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동의 책임이고 네. 이분들 교육 주체 이외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진짜 통렬한 반성과 자책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공교육 멈춤의 날이 됐든 그 추모제에 됐든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거기 참여하시고 추모의 정을 표현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뭐 당연한 우리 사회적 인식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은 계속 유지 보존하고 장려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소 사례, 그 일반화될 수 없는 희소 사례를 일반화하다 보니까 그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희소 사례라든지 이 사회 전반 혹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사회 좀 큰 틀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사한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들이 그동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기니까 그 상담을 하라고 교사들한테 또 했죠. 또 사회적으로 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AI라든지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선생님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라고 또 의무를 부담시키고
여러 가지 뭔가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교사들한테 주지만 교사들한테는 교사들이 뭔가 정말 근본적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권리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발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사회 구성원 누구의 책임으로 해서 가해자 피해자는 이게 양분법이거든요. 본인에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는 많은 분들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타입이고 성격 유형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MBTI 검사를 통해서도 거기에 이상하게 준법 의식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조사해 보면 나오거든요, 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개성이 강한다든지 좀 까칠하다든지 이런 개인의 특성도 저희는 인정해야지 돼요. 무조건 그게 이 사람은 평균이고 아무런 색깔이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대한 인정 같은 것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그런 거 기본 아니겠어요? 교육 현장에도 계셨잖아요. 네네. 실장님은. 그럴 때는 그 아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물론 이제 애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세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학교 안에서는 개성이 다양한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그것을 존중하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대다수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럼 당연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 이 아이가 뭐 까칠하고 얘 아이는 맑아서 까칠하니까 혼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니, 그거에 네. 적성에 맞춰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미 그거는 다 하고 계시죠. 당연히 하고 예, 있는 예, 거고 예. 지금 근데 문제는 적성에 맞춰서 교육하고 있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닌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친구를 때렸어요. 아니면은 수업을 막 방해하고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에 적절히 개입을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가끔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제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 본인의 경험, 네. 도단 경험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저학년은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저학년 고학년도 고학년을 많습니까? 불문하고 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부터 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저 윗세대 분들이 예전에 그 학교 정말 경직되고 선생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돌아갔던 그 교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그런 고정관념부터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 중에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그런 희소 사례를 가지고 이런 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건 희소 사례가 아닙니다. 아니, 교사의 사례를 아니라 네. 이제 아동이 학대를 받는다는 것을 희소 사례인데 그걸 일반화해서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이 고소 고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아동학대 한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협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건 고소 고발 이전이네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동학대인 거 알고 계시냐. 이런 말 한마디에 선생님들은 굉장한 부담과 그리고 굉장한 자괴감. 내가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정말 된 것 위축될 같은데. 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근데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학부모님이 이제 교사의 지도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거기에 불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제 고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패널 분들 말씀 중에 너무 많은 법이 생겨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생겼지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의 뭐 권리 신장이라든지 내가 뭔가 좀 더 갖추기 위한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월급을 올려달라 이런 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소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지도했을 때 설령 이 아이가 불쾌감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위축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혼내는데 위축이 안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발 고소라든지 협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거고요. 근데 뭐 고소 협박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보호해달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시간이 다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그 여기 그 여러 가지 질문을 넣어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뭐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완벽하게 치유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기든 법의 허점이 됐든 우리 사회적 현실에서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든 하여튼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종일관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권 신장을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한 30초 이내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총 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우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모두의 책임입니다.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내 자식들만큼이나 다른 사람, 다른 학생, 다른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독박 육아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사들은 지금 독박 교육을 넘어서 독박 보육까지 이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교육당국은. 그리고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박실장님. 네. 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사법,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 교육기본법 이런 개정안들이 어제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요구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무난하게 통과가 되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종국에는 선생님은 소신껏 가르치고 학생은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덕이 사라지고 그것을 메꾸는 것을 이제 법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 개정을 사실 필요로 하고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법 개정으로 교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은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들이 조금 더 실력을 갖추고 또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정 안에서는 학부모로서 또 가정에서 기초적인 것조차 학교에다 기대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우리 무릎학교라고 해서 가정 안에서 해야 하는 교육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보단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우리나라가 현재만큼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아졌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수한 교사의 질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교사 사회에서도 명예퇴직이 한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뭐 10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학교의 모습이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좀 더 행복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행복해야 되고 또 학교 안에 있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큰 틀에서의 고민을 한다면 모두가 대상자거든요. 근데 교육 현실이 이렇게 각박하게 위기다, 혼란이다라고 규정 지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까지 내몰린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특히 존경받아야 될 교사들이 거리로 나간다는 거, 이건 우리 모두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실에서 교권이 회복되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 또 부모들의 학습 참여권도 적절히 조화롭게 상호 의존하고 상호 협력하는 이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신천식 게시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